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북한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자, 북한군은 미사일로 괌 포위 사격 검토하고 있다. 북한, 미국과 북한이 정면 대결을 치렀는데 말폭탄이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을 보면 트럼프, 북한 더는 미 위험 말라 경고에 북한은 서울 불바다 전면 타격으로 받아쳤습니다. 미국은 화염, 북한은 서울 불바다, 불과 불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자, 역시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기사를 실었는데 미북 충돌, 그런데 금융시장 덮친 8월 위기설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닥치니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좀 더 보면 코스피 주가지수 전날보다 26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달러당 원화값도 10.15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나오는 국가 부도 위험률인데 물론 아직까지 큰 위험을 얻지만 그래도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료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MRI, 이인실도 건보 적용이 된다. 성형만 빼고 다 된다. 사실 MRI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촬영할 때. 그리고 이인실 병실, 이른바 상급 병실인데 가격이 꽤 되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의료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겠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1조를 들여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70%. 그러니까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낮추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건보 내용이 또 있고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국세청 286명 핀셋 조사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청이 뭔가 탈세가 의심되는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한 사람 286명을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국민일보입니다. 북한 이면수 목사 3년 만에 병보석 석방이다. 자, 한국계 캐나다인인데요.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용을 언도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극한 대치 속에서 갑자기 북한이 병보석 석방을 합니다. 이거는 유화책인데요. 북한의 의도가 또 뭘까요?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아, 중국에서 난 쓰촨성 지진 모습인데요. 참 산이 무너져서 끔찍합니다. 8일 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상자 규모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인은 큰 피해를 당하신 분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최고 소방관 꿈을 향한 비짓담. 어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 연습을 하고 있는 예비 소방관의 모습인데 굉장히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쪽은 북한이고요. 저쪽은 미국이군요. 그런데 폭탄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대화가 아니라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서 가운데 낀 이건 누굴까요? 우린가요? 가운데 낀 우리는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랬다. 이런 만평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과 해설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답변 대표 나오셨고요. 차명진 전 국회의원, 김성수 문화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북한 ICBM의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 핵무기를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어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아주 심각하면서도 떠들썩한 얘기가 됐죠.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레드라인에 근접한 북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핵탄두를 500km 수준으로 줄인 듯, 그러니까 핵탄두를 ICBM에 실을 만큼 아주 작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좀 성공한 것 같다는 거고요. 소형화 기술이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비슷한 평가를 이미 일본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런 보도와 이런 분석이 나간 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고 수위 경고로 맞불을 놨다. 자, 어떤 경고를 했냐 보면요. 북한에 대해서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불과 보도가 나온 지 1시간여 뒤 지금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 트루만 대통령, 원폭을 일본에 투하한 트루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비슷하고 하다는데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폐허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949년에 한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 이름이 헷갈리네.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북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오자 북한은 전면전 호위 사격 엄포를 올랐습니다. 자, 여기를 배우면 북한은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괌 주변을 ICBM으로 호위 사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굉장히 심각해지고 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확실히 한반도 위기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2006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거든요. 지금 11년 만입니다. 11년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네. 이제는 뭔가 운명의 순간이 온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게 그 계기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 국방정보국에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핵무기가 완전히 되려면은 두 가지 기준이죠. 하나는 핵탄두 소형화, 네. 또 하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기술,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그 소형화 기술이 다 끝나서 60개를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뭐 발끈했습니다마는 그 마을폭탄이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우리 한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물론 뭐 시진핑을 겨냥한 지금 중국 시진핑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라. 뭐 이런 뜻도 있고 김정은식 용어로 방화범 어법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강한 어법으로 외교적인 그 술사를 벗어나서 되치기한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전운이 상당히 감도는 거는 분명하다. 특히 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게 나가사키의 미국 그 트루먼 대통령 때 그 폭탄 투하한 지 원폭 투하한 지가 72주년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북한이 어떤 내용의 말폭탄을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Thank you.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자, 굉장히 사실 험악한 말폭탄. 저게 현실화된다라면 진짜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러운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도대체 의도가 뭘 것인가 이런 분석 기사 좀 있거든요. 먼저 좀 기사 좀 보면
북한의 의도를 나타내는 기사가 여기 있네요. 청와대는 북한의 협박은 내부 결속력이다. 한반도 위기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한반도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런 말폭탄은 북한 내부 결속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네요. 자, 옆에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의 이유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심사복잡한 트럼프의 강경 발언, 위기지수만 증폭시켰다. 예방전쟁 뛰어넘는 호전적인 언사가 이례적인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과장된 언급이 도움 안 된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심사가 복잡한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한 것이다. 역시 또 국내 문제인가요? 자, 샤명님도 볼게요. 지금 두 기사를 보면 북한은 왜 저럴까? 미국은 왜 저럴까? 두 가지를 분석했는데 둘 다 약간 심사가 복잡한 국내 사정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에 예. 가장 불안한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지도부일 겁니다. 중국. 실제, 예.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저렇게 돌출되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미국의 압박이 주어지잖아요. 예. 근데 더더욱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실제 언론을 보면 이게 당장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상 보면 미국이 상당히 지도부가 발언을 조심했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정은과 맞먹는 수준의 그 말폭탄을 퍼부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글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특히 언론이나 정부 쪽에서 조금 차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미국이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변수요. 예. 하나는 가장 가까운 게 우리 한반도 지도부의 동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특히 미군과 그 군속의 소개 문제 예.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미국이 김정은의 행적과 미사일 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원점 타격 그 센서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예, 예. 이 세 번째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지만 저는 거의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미국이 현재 그 동북아에서 중국과 실제 맞붙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중국 다 원치 않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네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장 트럼프의 특별한 협상 전략으로서의 말폭탄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위험성들을 줄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주로 정부 여당 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능한 한 중재자가 돼서 북한을 좀 설득해보자 이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간에서 또 다른 대척점을 만들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최선의 대책이죠. 김선수 평론. 예.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북한이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협박, 경고인데 사실은 의외성, 돌발성이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런 돌발성을 갖고 있는 북한 내 최고 지도자인데 오늘 아침에 성명을 보면 아주 괌 주변을 어떻게 포위 사격할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한도 정했고요. 일본 상공 어디를 지나고 괌 주변 30-40km 해상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발 동시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거를 8월 안에 완성을 해서 대기태세를 하겠다. 만약에 괌 주변으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로가
그 말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그렇죠. 많이 하고 지금 있잖아요. 만평도 그렇고 기사 전체로 말의 전쟁으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쟁을 왜 하고 있을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내의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분석들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견해들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의 네. 기술력들과 또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순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 예. Fire and Fury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들고 있는데 예. 이 동일한 제목의 워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게임이에요. 미니어처 워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빌 워, 미국 내에서의 그 전쟁을 모델로 해가지고 미니어처 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포진시켜서 자체 룰을 가지고 서로 그렇죠. 일종의 가상 전쟁을 하면서 노는 RPG 게임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작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원래 옛날에 워게임을 그렇게 하죠. 났었고, 예. 그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보드 게임이 돼버린 예. 건데 그 대표적인 90년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워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바로 입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 Fire and Fury와 같은 워게임을 예. 지금 말로써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럼 군사 전문가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제해라. 지금 그런 식의 말로써 뭔가를 갖다 더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더 위험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냉정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과 미국은 서로 협상을 앞두고 막바지 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위해서 서로가 말로써 이런 부딪힘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괌을 포위할 만큼의 그런 어떤 타격 기술들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봐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그 목사님 캐나다 그렇죠. 방금 저희가 유명 캐나다 기사를 국제의 봤습니다. 목사님을 슬그머니 풀어주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프단 이유로 보석 석방을 했어요. 아프단 이후로 언제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자, 협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제스처를 갖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서로의 그 숨겨져 있는 카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가 지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다자간 협상 구도.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더 보이고 있지 않나. 다만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패싱될 수 있는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코리아 패싱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과연 청와대는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또 그 외교 라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북미 사이 낄 틈 없는 정부. 전쟁 불가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됐네요. 상당히 좀 비판적인데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여러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자, 윤영희 변호사님. 여기 보면 전쟁 불가만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과는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접촉해서 미국 쪽에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하고는 접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불안한 건데 정부의 위치 애매하긴 하지만 과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가를 끝내시고 문 대통령이 처음에 오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에도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이 입장을 고수를 하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응답하지 않고 그 FTA 협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지금 더 과격한 용어들이 지금 쏟아 나오면서 서로 간에 우리 한국을 제치고, 그러니까 남한을 제치고 서로 간에 지금 말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뭐 괌에 직접 쏘진 않겠죠. 포위 사격한다 그랬으면 우리나라를 이제 불바다로 만들 가능성이 사실 더 많은데 예. 북한이 공격을 하던 미국이 공격을 하던 간에 그 중심지에 있는 것은 결국 남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둘 간의 말싸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 더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지금 ICBM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자꾸 미사일 실험을 하고 막 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은 2003년도 이라크 전쟁 같은 걸 겪으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펀치만 날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북한이든 미국이든 누구든지 간에 빨리 달래서라도 뭘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조금 빨리 상황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서명기 전 예.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질문 한 가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이유에 이른바 대북 문제 운전대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이 대북 문제에 운전대를 쥐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운전대를 잡긴 잡았으나 차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은 차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큰 차에 달린 트레일러죠. 그래서 지금 큰 차는 사실 압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압박 국면이고, 미국이 차라면 압박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압박 국면이 지난 다음에 네. 일정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고사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고, 그것이 아니고 그 벽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이 과연 이제 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박 국면에서 대화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가 현재 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안 맞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다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 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서로의 역량을 과다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군사훈련하는 것은 좀 아까 우리 김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현대전의 양상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어떤 그 과시를 하면서 서로 역량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 수준입니다. 실제 실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우리 과거 냉전 시기에 보면은 국지전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네. 이건 왜 일어났느냐? 그 국지적으로 당사자들이 미스컬큘레이션,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막을 수 있는 현재의 가장 큰 방책은 뭐냐면 이겁니다. 실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게끔, 자기들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거의 자기들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 도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어줍지 않게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기로 나서기보다는 예. 현재 그 동북아를 이끄는 큰 축인 미국 대 중국의 그 축 속에서 한쪽 편에 서서 균형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서 또 다른 축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편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롭다 이런 게 아니라 역학관계상 이 동북아에서의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균형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명기 전 의원께서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자, 김성수 그런데 평론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든 이런 일종의 미사일 발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기술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근육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육 지금. 자랑을 딱 하면 다른 쪽에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 하면서 또 어떤 대책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지금 괌에서 그 피폭기가 이렇게 딱 뜨는 그런 상황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거기 가서 폭격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북한에서 괌 주변에 30-40km 해상으로 포위를 해서 4군데에다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예. 물론 괌을 갖다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도발이 있거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들 사드 계속 한반도에 배치하고 일본에도 배치하고 예, 괌에도 예. 배치했는데 사드 그거 얼마나 좀 효과 있는지 한번 볼까? 그걸 테스트 이런 것도 한번 있어요. 해보고 싶은. 근데 실제로 사드가 정말 그렇게 효과적인 무기인가? 그럼 당연히 그 괌에서는 사드를 통해서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4개를. 예, 그렇죠. 근데 과연 요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요격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고 요격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30km, 40km 정도라면 공해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명구스러운 이런 예, 부분이 예. 있으니까 바로 그걸 갖고 직접 타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워게임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취할 것인가.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심각하게 균형추를 이렇게 기울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운데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야, 빨리 이런 그 근육자는 그만하고 이거 유치하지 않느냐.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좀 따져보자.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대책들을 갖다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 듣고 보니까 북한의 노림수가 굉장히 교활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노영희 변호사. 근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아까 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북한이 오판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본인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이런 일이 끝이 나려면은 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그 소강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도발이나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것들을 간헐적이든 뭐 주기적이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공방이 결국 핑퐁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서울부터 먼저 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서울 니네가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미국과 같이 가서 해결하든지 뭘 해결하든지. 근데 지금 보시면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제재 조치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쪽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포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딱히 할 게 없다는 현실 답답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100일째 되는 오는 17일 발행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기념우표 500만 장 등이고요. 가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작은 거는 330원짜리도 있고요. 소형 시트는 뭐 420원짜리도 있고 기념 우표 첩의 경우 23,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역대 대통령들 보면 되게 취임 기념 우표는 많이들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쯤에서 이제 발행이 됐는데 기억나시는 혹시 취임 기념 우표 있으십니까?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추모 우표도 있었죠. 추모 우표도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많이 나왔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나왔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통령 생일 때도 우표를 생일 우표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표라는 게 뭐 그 굉장한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투자자들 취미 삼아서 또 우표 수집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행도 좀 적게 하고 또 굉장히 권위적인 것보다는 좀 소탈하면서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그 사진첩 뭐 이거를 좀 발행했다고 그래요. 아마 청와대도 이 사진 선택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김성두 평론. 사실 이런 기념 우표,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도가 있는 우표는 뭐 소장 가치도 있으니까 아마 수요가 많을 텐데 이번에 발행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종류도 다양해요.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뭐 이제 우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졌던 기념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표를 사려고 저 같은 경우도
우체국 앞에 새벽서부터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새벽에 한 예. 2, 3시 정도 가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거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념우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예, 예. 많은 그 정말 자기가 진짜 수집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질 정도는 갖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념물로서의 의미는 많이 그 퇴색이 실제 또 됐습니다. 우표를 과거처럼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퇴색이 됐는데 예.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격변이 일어났고 그 격변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뜻을 한 몸에 이렇게 다 기대와 희망을 갖다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 질 정도씩 구입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정한 수요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막 정말 동인하고 그래서 가격이 막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이럴 만한 그런 그 의미들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아까 이법 대통령 우표가 기념품 성격을 띠는 게 최근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타임지 표지 모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타임지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표도 꽤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갑질들이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나왔군요. 대사관 회식 때 고기 굽고 시중을 든다. 막힌 변기를 뚫는 행정직원들. 행정직원이 왜 변기를 뚫습니까? 일을 해야지.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군 공관병 갑질 뺨치는 제외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태가 있는지 보면은 공관장이 이런 A 공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휴가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휴가를 직원이 챙긴다. 이걸 특명을 내렸다고요. 그리고 공관장과 가족들이 묵을 호텔방도 직원들이 다 예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또 보면은 해외 공관장들의 횡포 대상은 주로 계약직 행정 직원이다. 아, 약점이 있군요. 계약직은 공관장이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틈을 파고 또 갑질을 한 거군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공관 청소와 요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만 외국어 능통자 위주로 선발하는 이들 행정직원도 갖은 잡일에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차명지 전 의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제 외국 대사관을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국정감사도 가보면요. 나가보셨잖아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 거기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예. 직원들 생일 파티 내지는 뭐 어떤 뭐 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모두 다 외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예. 좀 그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부분 제가 이제 그 좀 엄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따라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 대사관 부인이나 대사관이나 예. 이런 분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데 아마 자기들은 안 하고 그렇죠. 직원들만 시켜서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정규 공무원은 안 시키고 계약직 직원들만 시켰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갑질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2세, 3세들이 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2세, 3세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모국어를 쓰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리가 2세, 3세들한테는 원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 3세들이 뭐든 시키든 다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막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도록 같이 팔벗고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예. 인턴 사원과 생긴 문제도 사실은 지금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2세, 3세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간 사람들 뒷수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그게 갑질이 사고로 된 거죠, 그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정규 직원이나 대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팔벗고 나서서
나서서 같이 하면 된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의 대사관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신분을 구별을 두고 예. 그야말로 허드렛 일을 그 인턴 사원이나 예, 아니면 예. 고용된 사람이나 아니면 하급 직원에 다 시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군대나 여러 가지에서도 예. 실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외부 인사를 시킨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대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군대 조직이 사실 형해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얘기 드린 관점에서 윗사람들도 같이 하는 그런 풍토를 정착하는 걸로 조금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관련된 잠깐 관련된 내용 좀 보고 예. 가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기사 중에 있군요. 상당수 해외 공간은 건물 한 채로 되어 있어 공관장 업무 공간과 거주 공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관장의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과 혼동되는 것이 이런 갑질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거는 사실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막말로 진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예, 예. 그 공적인 자리에 못 앉게 하는 그런 제도를 쓰면은 그냥 말끔히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공간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 또한 전문적인 일 아닙니까? 그걸 행정 직원들한테 맡기는 그런 아니한 사실은 공관은 자칫하면 다른 해외 공관들한테 어떤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직원한테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공간의 관리는 정확하게 아웃소싱을 줘서 공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회사에 예. 맡기는 그런 비용이 왜 아깝습니까? 사실은 다른 비용들이 더 아까운 비용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서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행정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 뭐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예. 그 사람은 그냥 그 공무원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을 내려놓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 기사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군 검찰 박찬주 대장. 자, 군 갑질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죠. 박찬주 대장 공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입건 5일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와서 그걸 하냐 뒷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군 검찰이 마지못해 한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 이렇게 된 겁니까? 두 개 같은 말 아닌가요? 마지못해 절차상한 것 같은데. 마지못해 절차를 지킨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본인들이 네. 지금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양쪽의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 진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통화 기록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메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 거기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왔다 해도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그 대장 부인이 공간 누구누구에게 어떤 식의 갑질을 시켰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어. 특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현재 만약에 어떠한 조그만 증거라도 있다 한다면 그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보했던 제보자들 중심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을 뭐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예. 그런 거 말고 지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 같은 것들을 압수해서 그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민간 검찰로 넘어갔을 때 민간 검찰에서 이런 그 공간을 압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압수는 못하는 부분이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군시설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군 검찰에서 당연히 압수할 수밖에 없고 그 수위는 상당히 낮고 시기적으로 매우 늦어졌을 알겠습니다. 수 있다. 자, 윤영걸 전. 박찬주 전 대장이 보면은 어제 나오면서 검찰 조사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소명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억울했는데 가서 잘 다 됐다, 설명하니까 이건가요? 군 검찰이 잘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서 나왔잖아요.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얼굴로 들어갔다가 밝은 얼굴로 직접 운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 사소한 거는 골프공 죽고 한 거는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뭐 전자파지라든지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거는 다 부인한테 떠넘겼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대장까지 하신 분이 밑에 수만 명을 작전을 지휘하시는 분이 부인 한 명 지휘를 못했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하는 게 그게 맞냐 이거죠. 그 얘기도 또 있어요. 박찬주 전 대장이 내가
한민구 장관한테 구두 경고를 듣고 그렇죠. 호통을 들었답니다. 쳤더니 그 집에 나가서 한 달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관이 호통 쳤는데 자기는 모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호통을 쳤는데 집 밖에 한 달간 부인이 나가 별거를 있었다.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 말이 그걸 됩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그런 그렇죠. 걸 입증하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자기는 완벽한데 부인 네. 때문에 그렇다고 부인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고위직들이 네. 지난번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부인이 돈 받았다고 그러고 네. 김영재 그 성형외과도 부인 탓이고 모든 사람이 다 부인 탓으로 돌리는데 물론 뭐 치맛바람이 세고 이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이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는 하지만 네. 내가 보기엔 모든 걸 다 집에 있는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 저는 이거 우리나라 아내 보호법이나 네. 와이프 보호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어디 떳떳하지 못하게 왜 수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답지 못하게 왜 다 집사람 탓으로 다 돌리냔 말이에요. 떳떳하게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좀 못합니까? 다 나는 호통을 쳤는데 이게 마누라 하나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 제가 마누라라서 방송에 죄송합니다만 아내 하나 컨트롤 안 되더라.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건 너무 좀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일이 일어난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땐 다 아내가 했다. 아내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 보호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흥미로운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특이하네요. 또 범죄자들 속을 영화라니 서울 가리봉동 주민 뿔났다.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 거 보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리봉동을 범죄자의 소굴로 잘못 그려 왜곡된 이미지가 퍼지는 영화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얘기인데 서울 구로경찰서는 영화 범죄도시 제작진으로부터 가리봉동구 구고가차로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협조가 어렵다라는 거를 영화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 영화 황해, 신세계 이런 등에서는 가리봉동이 거의 범죄 소굴로 묘사가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성수 예. 문화평론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화 제작진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어떤 장소 선택의 자유인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 동네를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게 더더군다나 그 영화가 흥행을 할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서 자칫 또 해외까지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좋아질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실제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예. 곡성이란 동네가 얼마나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찾고 있습니까? 예. 곡성이란 영화가 곡성을 뭐 긍정적으로 그렸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미디어에 묘사된 것들이 예. 곧바로 사람들에게 막 나라가 박혀서 예. 어떤 그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론들은 이미 70년대에 다 폐기됐습니다. 다 폐기됐고 실제로는요 어떤 그 이미지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용자들은 그걸 갖고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영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오히려 스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그 스타의 흔적들을 찾기 위한 순례와 관광 코스로서 오히려 더 작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이 가리봉동 주민들이 자기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탁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가리봉동이 분명히 예전에는 이렇게 그려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선돼 있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노출시켜달라. 그리고 포함시켜주고 그럼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영화들로 이제 좀 탈바꿈한다면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정말 이런 그 컨텐츠들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아는 전향적인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말씀대로 가리봉동 주민들이 조금 과잉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이 같은데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과거에 이 가리봉동에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진짜 제가 이제- 거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배경으로 묘사할 만한 곳입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 여기 노동운동 할 때 예, 거기는 예. 이제 주로 이 공장, 작은 공장, 구로공단이 이제 크고요. 가리봉동에는 이제 작은 맛집고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작은 공단도 있고 거기 이제 우리 그때 표현으로는 이제 닭장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 그 이제 범죄의 가능성이 컸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지체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천지개벽 돼 있습니다. 옛날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거기 또 지향을 해요. 그래서 많은 디지털 그 사무실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달라졌는데 이제 옛날 모습을 이제 아마 영화에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또 이제 이렇게 홍보되면은 자연히 해소될 거라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다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까 일면 기사에서 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두 개의 사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경향신문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건보의 진료비 70% 보장, 가계 부담 줄이는 계기 돼야.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내용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읽어보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 그런데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 투입할 방침인데 그럼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보니까 2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 건보 적립금이 있답니다. 20조 원. 그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보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건보 확대 필요하나 그 엄청난 돈은 어디서? 일단 제목부터 부정적이군요.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다. 30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건보 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이번에 투입을 하겠다고 한다.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궁하면 뭐든지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아주 비판적입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두 개의 사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사설이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경향신문은 좀 진보 쪽이니까 지금 너무 63% 부담률이 너무 낮으니까 70%로 올리는 거 잘한 일이다. 서민 보호를 해서 더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조선일보는 또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이 지금 21조 축적해 놨다는데 앞으로 2022년까지 앞으로 한 5년간 35조 쓰면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인데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지향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을 많이 해줬다는 거는 누구나 다 좋은 건데 사실 이 돈 문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앞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잉 진료 문제도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경제 현안 두 가지가 하나는 저금리고 하나는 고령화예요.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가 714만 명이 이제 60세가 막 넘거든요. 전 평생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이 다 써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와서 편입이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청사진은 굉장히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봤어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 환자 부모하고 환자 옆에 앉혀놓고 하는 모습. 야,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정말 너무 기획 잘한다. 저 그림을 보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관련 기사 저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따 다루겠습니다. 의료보험 고통은 병원비의 고통. 저도 가족 중에 한 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그럴 정도로 부담이 줄여진다는 건 좋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옛날에 알겠습니다. 벌어놓은 거를
다 쓰고 나면은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면 그 돈 어디서 나겠느냐. 예, 예. 저는 이 걱정이 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요 두 개의 사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개 사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30조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 20조는 뭐 어떻게 마련한다고 준비된 돈이 하지만 있다, 이건. 예,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을 지적하는 건 양쪽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점은 뭐 저도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 복지를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이런 정책이나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현재 만약에 재원이 이제 지금은 마련되어 있는 재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5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재원이 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좀 덜하는 방향으로 이런 그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힘들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 계속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병장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무병장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보장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저도 조금 그 건강분을 많이 내는 편인데 저도 사실 낼 때마다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건강보험 얘기 두 분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예, 차명희 전 의원. 저는 이 관건이 두 사람한테 달린 것 같아요. 두 사람. 한 사람은 김정은, 예. 또 한 사람은 여기 계신 이상훈 기자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예, 실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내받아 봤을 때 예. 지금 국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조차 그 국방의 어떤 자력 강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잖아요. 자주 핵잠 국방 사업도 얘기를 하고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진짜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돈이죠, 그것도. 네. 근데 이런 그 복지 이런 수요를 다 충당하면은 그거 사실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한테 달린 것 중에 예. 하나.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상훈 기자가 예. 건강하게 앞으로 20년 후에 건강하게 나이를 들면 예. 실제 더 비용이 많은 덜 세금을 나간다 낼 수 이거죠. 있고 실제 이 보험에 들어가는 수가가 훨씬 떨어질 수 있고 예, 예. 그렇죠? 그야말로 무병장수하면은 지금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건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문제는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이거 넘어가 보죠. 자, 이거는 부동산 관련 기사인데요. 고액 웃돈 분양권 12번 팔고도 굉장히 많아서 12번이면 세금 400만 원만 달랑낸 40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 28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는군요. 여기 사례를 좀 더 보면 서울 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의 주택을 가진 30세 이하, 그러니까 20대죠. 20대가 고가 주택을 가졌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부모 내지는 조부모가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정부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예. 근데 마땅히- 국세청 동원도 역시 과거 정부 했던 건데 이번에 또 나왔군요. 예,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왜 하지 않았을까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부동산 투기를 왜 하겠어요? 투기를 해서 수익이 생기니까 하는 거고 예, 예. 또 그 부동산의 그 어떤 투기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잘 이용해서 증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가 예, 예.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익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세금으로서 걷어들이면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막말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할 때 상속세 내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면 아무도 그렇게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얘기인데 근데 이 286명이 예. 과연 정말 이 사회에서 일정한 그 기술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법률적인 자문까지 막대하게 받으면서 예.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세칭 세금을 마땅히도 부담해야 될 그런 큰 부자들일까?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더 이제 때려잡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제시하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연예계 화제와 사건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동안 잊혀있던 인물이 있죠. 바로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인데요. 어제 조 씨의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크게 상관없다는 최후 진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제 조 씨 측 증인으로 나선 미술평론가 진중권 씨는 적극적으로 조영남 씨를 옹호했습니다. 화가가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식한 소리라며 작품의 아이디어도 조 씨가 냈고 화초 그림을 지시한 것도 조 씨라고 한 겁니다. 작년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바뀌면서 조 씨의 공판은 뜻하지 않게 길어졌는데요.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른바 화투 그림 사건인데 노영희 변호사, 진중권 평론가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 저게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근데 진중권 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사실은 이제 조영남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은 예. 또 그 최강선 작가는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계에 있는 그 두 분들이 각각 양측에 더 적합한 주장들을 각각 해주었기 때문에 나름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 견해, 전문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의 증언 자체가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사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는요. 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회화라고 하는 예. 그 사람의 섬세한 붓터치가 예. 들어가는 그런 예. 장르의 예술이 남이 90%를 그려준 것도 자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조수든 조력자든 자신들의 팀과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구매자한테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조영남 씨는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그 자신의 섬세한 터치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만 해서 갖다 판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걸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건가요? 자,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그 행위, 그 예. 행위를 보는 것이지 조수를 사실 현대미술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얘기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노영희 변호사.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기죄거든요. 예.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영남 씨와 같은 화가가 예. 매수인에게 그림을 판매를 할 때 본인은 이 그림에 대해서 상대방인 매수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보증인적 입장에서의 그런 지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보증인적 지위를 가진 화가가 그 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그것이 이 그림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사기다, 기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 간단히 한번 보죠. 정의당의 데스노트 반대한 인사는 모두 낙마했다. 박기영도 통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영은 이 누군가 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차관에 임명됐는데 황우석 파문과 연루가 됐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정의당이 임명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모두 정의당이 반대를 했는데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통할까 이런 기사인데 유정걸 전 대표님. 요번 박기영 본부장 인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뭐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 황우석 사태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 온 나라를 그냥 들썩거려서
그쪽 산업이 완전히 죽을 정도로 우리 충격을 많이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때 지원을 해준 총책이고 또 지원만 해줬으면 또 되는데 거기 연구 논문, 황우석 연구 논문에 자신의 이름까지도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불명예스럽게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가 퇴진을 예. 했는데 지금 뭐 순천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책 1년에 몇 조를 지원하는 그 총책을 맡아서 과학기술본부장을 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 이건 뭐 청문회나 이런 거는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런 건 대상. 없는데 이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래서 이게 정의당이 정의로운 걸 많이 따지는 예.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이래서 정의당까지도 좀 반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찾아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갑니다. 이분도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기사가 나왔군요. 병원 찾아 새 정책 발표, 논란의 탁현민 작품. 사실 건강보험 개선안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병원을 찾아가서 해서 대환자와 보호자들의 모습과 같이 보여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연출한 기획자가 바로 탁현민 청와대 보좌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직원인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로 서울 서초의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을 택했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행사 기획은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린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담당이어서 그의 건재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 차명진 전 의원님. 논란의 인물이긴 한데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원천적으로 정당하냐, 네. 인사나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보다는 그 결과로서 아마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 이런 생각 쪽으로 굳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기영 본부장도 그렇고 예. 내가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 이거를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한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탁현민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번에 청와대 맥주 파티, 예. 그것도 기획을 했다고 또 알고 그렇죠. 있어요. 이번에 병원에서 건강보험 퍼포먼스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기획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공직이란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우리가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 특히 선출직 같은 경우에 예. 과거 전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 많고, 예. 현재 무슨 뭐 소송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공직에 가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사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력 관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의 경우 과거의 그 전력의 연장선상에서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사실 탁현민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 뭐 사퇴를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고요. 오히려 더 아주 중요한 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계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벤트 연출들을 예. 잘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 그 정도 연출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는 뭐 많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지 않고 예. 그런 행사와 의전에 관련돼서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 같은 걸 둘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세금으로 월급을 꼭 받아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대통령 행정 일의 언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상당히 리얼타임으로 혹은 또 미리 그 정보들을 다 보고 그리고선 이
사실은 이 퍼포먼스를 계획해야 되는데 예. 그걸 자문위원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일정하게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대통령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박기영 씨나 탁현민 씨나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예. 친노 혹은 친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예. 전부 다 프리패스로 들어가느냐. 지금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이른바 있잖아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예. 받는 거죠. 근데 뭐 가까운 사람을 갖다 쓴다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인재 풀로서는 둘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고 해야 되는 일에 그렇게 둘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인재는 찾으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선 때 후보 단일화 쥐니 싸고 얼굴 붉힌 박지원, 유승민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됐고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관여를 했었다. 근데 그 당시 나온 말이 햇볕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유승민 전 후보가 단일화에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 박지원 전 대표가 그렇다면 내가 당을 나가주마. 그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막상 유승민 의원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거 진위 공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가 정치인 중에서는 말 제일 잘하시죠. 예. 제일 잘하는데 가끔은 좀 오바도 해서 진실 논쟁이 좀 벌어지긴 해요. 누가 맞는지는 사실은 모르죠. 근데 말씀 너무 잘하다 보니까 했는데 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각자 이제 유승민하고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서 좀 뭐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햇빛 정책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박지원 후보 대표가 나는 그럼 내가 탈당하겠다. 또 하나는 그 TV 토론은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TV 토론 잘하니까 이번에 좀 점수 좀 따놓으면 5년 후에는 내가 될 자신 있다. 예. 이런 얘기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수준이 낮은 유치한 협상이 된 거 꼴이 되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그걸 부인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참 거짓말은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박지원 의원은 뭐 거짓말 이분도 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말을 늘 알겠습니다. 재밌게 좀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좀 오해의 여지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대입 전용료 무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국립사립대 통틀어 최초라고 하는데요. 손실액이 12억쯤 된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모두 보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 세금을 투입해서 입학금을 충당하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짧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입학금이나 뭐 그 입시 관련된 전용료 같은 것들은 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왜 내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돈들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그런 돈들을 받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대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런 재원이 보전이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건데 나머지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격적인 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좀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